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정소희, 유예빈 그리고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증시와 미 증시 모두 굵직한 이슈가 하나씩 있었던 하루인데요. 먼저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드디어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미 증시의 경우에는 43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드디어 종료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한동안 중단됐었던 가운데 경기 둔화의 가능성을 점치는 투자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자세한 미 증시 흐름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이 대형 가치주로 이동하는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는 장세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 0.68% 상승하면서 48,254.8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오늘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0.26% 밀린 23,406.46포인트로 마쳤습니다. S&P 500은 0.06% 아주 소폭 상승하면서 6,850선에서 종료됐습니다. 그럼 오늘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융주들이 연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 밖에도 골드만삭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동반 상승하면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은행이 이번 분기에 부실 대비 충당금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부실 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켓워치에서는 이로 인해 향후 경기 둔화나 소비자 부실이 예상보다 커진다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0일을 넘게 끌어왔던 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임박하면서 그동안 우려가 컸던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금융주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4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하며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저금리 환경에서 선호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펙은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하루 2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5만 배럴이 부족할 것으로 본 지난달 보고서와는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 우려에 12월 인도분 WTI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29%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채금리도 유가 하락과 맞물리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 효과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와 CPI 같은 주요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했다면서 10월 CPI와 고용지표는 영영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데이터 공백으로 인해 페드의 정책 결정자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눈을 가린 채 움직이게 됐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동통계국을 비롯한 주요 통계기관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발표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부 통계는 사후 복원이 가능하겠지만 일부는 영구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 지표는 기초 조사 자체가 중단되면서 발표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트맵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오늘 주요 기술주들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AMD 오늘 9% 폭등했습니다.
이는 AMD가 CPU 시장에서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시장 장악력을 허물면서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AMD가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이 우려 속에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 2.05% 하락했고 알파벳은 1.48% 내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팔란티어는 3.56% 상승했고 오라클 역시 3.88% 급락하면서 226.99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오늘 금융주들 초록색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인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할 만한 미증시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인데요. AMD의 경우 5년 내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AMD의 리사수 CEO는 향후 3에서 5년의 기간 동안 회사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약 3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많은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MD는 연간 약 80% 속도로 성장이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MD는 2026년에 출시할 차세대 MI400 칩과 헬리오스 렉 시스템을 통해 AI 컴퓨팅 분야에서 엔비디아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오클로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주죠. 오클로가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국립연구소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오클로는 6.67% 급등한 111.1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오클로는 전날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에 미달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13센트를 예상했는데 오클로는 지난 분기 주당 손실이 20센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한 것은 오클로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사 비 라일리의 분석가 라이언 핑스트가 오클로에 매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58달러에서 12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핑스트는 이번 MOU 체결로 오클로가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목표가 상향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셧다운 해제라는 이 좋은 재료와 경제 둔화에 대한 경계감, 또한 기술주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나쁜 재료들이 겹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내일까지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 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그리고 코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게임 팬이라면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소식입니다. 지스타 2025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올해 지스타는 규모부터 놀라운데요. 전 세계 44개국 1200개 기업과 부스 수도 무려 3269개에 달합니다. 부산 백스코가 지금 정말 축제 분위기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스타의 핵심 주제는 이야기와 서사의 확장입니다. 그냥 게임을 보는 전시가 아니라 게임 속 세계관을 직접 몸으로 들어가는 체험형 전시인데요. 기업들도 단순히 게임 시연들을 설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스토리텔링과 IP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몰입감이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참여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지스타에 벌써 여러 차례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145대의 시연 기기를 준비했고요. 신작 4종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해외에서 이미 주목받았던 7개의 대죄 오리지널, 그리고 몬길 스타다이브가 있죠.
이렇게 두 작품을 최신 빌드로 국내 최초 공개했고요. 신작 2개를 동시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G스타에서 가장 큰 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블리자드입니다. 무려 12년 만에 G스타로 돌아왔는데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한국 게이머들에게는 추억 제조기 같은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시연보다는 체험형 부스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과 팬과 직접 만나는 이벤트로 현장 분위기가 진짜 뜨겁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래프톤입니다. 무려 9년 연속 참여인데요. 역시 꾸준한 강한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작은 세계적으로 핫한 게임이죠. 바로 패럴드 모바일입니다.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크래프톤 사나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한 작품을 이번 G스타에서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크래프톤 외에도 웹젠, 네오위즈 등 다양한 개발사들이 신작을 최초 공개하면서 올해 G스타 작품폭은 그 어느 때보다 넓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협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올해 NC소프트는 놀라울 정도로 큰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았는데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NC소프트는 이들과 함께 부스를 하나의 기술 체험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신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인 RTX 50 시리즈, 인텔의 최신 CPU,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까지 이 모든 기술 덕분에 방문객이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G스타는 게임을 보는 행사를 넘어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이 열기가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롤드컵에 이어서 이어지는 G스타까지 전 세계 게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핫 이슈가 되는 모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뉴스는요.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 포스코 1조 2천억 파격 투자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이 포스코 그룹이 리튬 대량 확보를 위해서 호주 광산과 아르헨티나 염호에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미네랄 리소스 중간지주 지분 30%를 7억 6,500만 달러에 인수해 워지나 마운트 마리온 광산의 리튬 정광 연 27만 톤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수산화 리튬 3만 7천 톤 생산 규모로 가격 급락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결정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 11개 관권을 6,500만 달러에 사들였고 추출 리튬은 현지 수산화 리튬 공장에서 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연 42만 3천 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현금성 자산 7조 원과 비수익 사업 정리로 추가 재원도 마련 중이라면서 철강과 2차 전지 투코어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 한국 기술자 데려와야 제조업 비자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없는 기술은 배워야 하고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일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초기 가동, 교육 단계에서 해외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업자 명단에서 바로 데려다가 첨단 생산을 맡길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H-1B 등 전문직 비자 축소를 요구하는 보수층 불만 속에서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 현장 기술 이전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외국 인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공장 건설, 설비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비자 도입을 논의했다면서 최장 90일 단기 체류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한미는 B1, 이스타로 입국했다가 적발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워킹그룹도 가동 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리튬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뉴스를 전해주셨는데요. 리튬 투자와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80% 정도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포스코가 이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했다면 좋은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코리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해온 기능이었죠. 6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도입 소식이 나온 건데요.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능은 감독형 FSD인데요. 이름 그대로 차가 주행을 상당 부분 도와주지만 운전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형태입니다. 차선 변경이나 골목길 주행도 스스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떼고 맡길 단계는 아직 아닌 겁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최근 서울 한강 일대에서 시험 주행을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량은 지하도로와 한강공원 진출입로 그리고 복잡한 골목길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통과했는데요. 다만 국내 확산까지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내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 Y 그리고 모델 3가 중국 상하이 생산 차량인데요. 유럽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감독형 FSD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이번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주가와 산업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정통 프리미엄 초콜릿으로 알려진 페레로 로쉐의 국내 공급 원산지가 중국으로 바뀐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는 최근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완제품을 이탈리아산에서 중국 항저우 공장 생산분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매장에서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이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페레로 로쉐는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감성과 유럽풍 고급 이미지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죠. 특히 금박 포장과 헤이즐넛 풍미는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날의 선물로 널리 사랑받아 왔는데요.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 반응은 다소 싸늘합니다. SNS에서는 이탈리아산이라 믿고 샀는데 중국산이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지만 바뀌었다면 배신감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쌓아온 이탈리아 프리미엄 초콜릿 이미지가 강한 만큼 이번 결정이 브랜드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빈 아나운서와 함께 나머지 뉴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였습니다. 혹시 이때 빼빼로 말고 페레로 로쉐 받은 분 있으실까요? 저는 빼빼로만 받았기는 한데 페레로 로쉐도 많이들 선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빈 아나운서는 혹시 빼빼로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페레로 로쉐를 선호하시나요? 네, 저는 원래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페레로 로쉐도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뉴스를 보니까 살짝 실망스럽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빼빼로 대신에 페레로 로쉐를 받아서 굉장히 기뻤는데 오늘 예빈 아나운서가 전해주신 소식에 약간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 그리고 증시의 의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쌀쌀해진 바람이 코끝을 간지르는 요즘입니다. 저는 연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포근한 분위기. 상상만 해도 벌써 마음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겨울의 판타지 장소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바로 부산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2025인데요. 따뜻하고 반짝이는 산타 마을 분위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2025는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에서 열립니다.
북쪽 산타마을의 남쪽 임시지점이라는 콘셉트로 영화의 전당 전체가 겨울 판타지 공간으로 변신하는데요. 높이 10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오로라 조명, 눈처럼 쌓인 설경까지 들어서는 순간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즐길 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식 콘텐츠인데요. 부산 로컬 브랜드 중심으로 약 70여 개 음식 브랜드와 40여 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수제 맥주부터 해산물 버거, 폭신폭신한 수플레 케이크까지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축제에서 먹는 특별한 메뉴들로 미각까지 설레게 만드는 순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산타와 요정이 등장하는 퍼레이드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고 아이들을 위한 미션 퀘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누구와 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는 재미는 물론 직접 체험하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켓과 기프트샵도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핸드메이드 오너먼트, 니트 아이템, 캔들 등 크리스마스 선물용 굿즈부터 라이프스타일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쇼핑하면서 겨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선물 고민도 해결되고 예쁜 아이템으로 축제의 추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예술 공간인데요. 영화의 전당 빅루프와 스몰루프가 라이트쇼와 영상예술 공간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이 상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워지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사진과 영상도 마음껏 남기며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트랙권인데요. 이번 축제에서 새롭게 도입된 패스트 트랙권입니다. 행사 입장은 무료지만 인기 부스나 체험존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싶다면 패스트 트랙권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전용 입구로 대기 없이 신속 입장이 가능하고 앱 바코드로도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여유 있게 즐기고 싶은 분들께 아주 추천드리는 패스트 트랙권입니다. 겨울은 어쩌면 마음을 비추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불빛 하나에도 누군가의 미소에도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니까요.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 그 반짝임을 부산의 크리스마스 빌리지에서 채워보세요. 빛이 머무는 곳마다 행복이 피어나는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의 설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마감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진 날이었죠. 따라서 개장과 마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져서 오후 4시 30분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83% 상승해 4,184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343억 원, 7,179억 원 팔았으나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31% 상승해 918억 원의 장 마감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700억 원 가량 순매도했는데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지수는 비교적인 안정적 흐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지수 1위부터 10위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짝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2차전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산에너지빌리티 6% 가까이 상승하며 83,100선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내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다시 살아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ABL 바이오 30% 가까이 상승하며 16만 3,500선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펩트론 역시 6% 가까이 상승해 31만 1,0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내일은 더 좋은 흐름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 자세한 종목별 이슈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종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와 AI 흐름이 계속 주목받으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는데요. 특히 AI 메모리 경쟁력이 돋보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건데요. 그동안 반도체 기업은 경기 사이클을 크게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로 PBR, 즉 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요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장기 계약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얼마나 벌고 있느냐, 즉 PER 중심의 평가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여기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선증설 후수주, 즉 먼저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수요가 줄면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바뀌게 된 건데요. 지금은 선수주 후 증설, 이렇게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주문을 먼저 확보한 뒤 그 물량에 맞춰 증설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재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확실한데요. 현재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60% 이상입니다. 엔비디아 최신 GPU 대부분에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경기주였지만 이제는 성장주로 변화한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선정했습니다. PER 기준 11배 기준인데요. 과거 메모리 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높은 평가로 보입니다. 하이닉스가 메모리의 TCMC라는 말을 듣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11월 13일 SK 하이닉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SK 하이닉스 60만 7천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장중 62만 2천 원까지 올랐다가 결국 61만 1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처럼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 HBM 중심의 구조적 성장성은 끊임없이 변화가 없을 거라는 평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또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 3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점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1년 전보다 200% 이상 상승했고 특정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는데요. 17일까지 최근 15일 중 최고 종가를 기록할 경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하이브입니다. 우리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죠. 하이브의 경우 오늘 뉴진스 복귀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어제 뉴진스 멤버 5인 전원은 지난해 11월 전속 계약 해지 선언 이후에 1년 만에 소속사인 어도어의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요. 먼저는 혜린과 혜인이 상의를 거쳐서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민지, 한이, 다니엘도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늘 뉴진스가 함께 하이브의 주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같은 해인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뉴진스 5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분쟁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이로써 중단되었던 어도어의 핵심 IP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면서 202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335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그룹이라는 점에서 2027년부터는 최소 200억에서 300억 원 이상의 이익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날 마감 이후에 복귀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오늘 이 봉은 굉장히 음봉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전날 종가와 비교해서 4%대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30만 5,500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종가는 30만 4,000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 시가의 경우 넥스트레이드의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장에서는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엔터주의 경우에는 이 인적 자원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주의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의 매력이자 위험성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이, 해린, 뉴진스 멤버들의 기사와 함께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장 초반부터 불기둥 세웠고 결국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주,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2조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5분을 기장으로 셀트리온은 전거래일 대비 6.81% 오른 19만 5,350원에 거래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중 급등하며 19만 8,100원을 기록해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의 급등세는 자가 면역질환 의약품이 유럽 시장에서 처방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기반했습니다. 이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양인데요. 이날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질환 항암 바이오 의약품 3종이 글로벌 핵심 제약 시장인 유럽 시장에서 처방 1위를 기록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는 올해 2분기 유럽 시장에서 69%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처방 1위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87%, 스페인은 80% 등 유럽 주요 5개국에서 높은 처방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램시마 SC 단독으로도 프랑스 34%, 독일 29%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이 아나운서와 함께 또 다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 오늘 장에서 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큐리오시스인데요. 오늘 큐리오시스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따따블을 경신했습니다. 이 큐리오시스는 랩 오토메이션 기업이죠. 큐리오시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주가가 공모가 대비 4배인 따따블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큐리오시스는 바이오 산업의 R&D 시설에 쓰이는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험실 자동화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내재화한 큐리오 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화 세포 이미징 시스템 셀로거 그리고 셀퓨리 등의 제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합성생물학, 디지털 병리, 세포 분리, 라이브 셀 이미징과 세포 치료제 관련 자동화 분야 등 규모 있고 성장성이 큰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매력적인 기업인데요. 큐리오시스는 지난 4일에서 5일 기관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 결과 청약 경쟁률 2203.97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약 증거금도 약 7조 2,700억 원이 모였는데요. 앞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는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22,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큐리오시스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답게 큐리오시스 차트 굉장히 깨끗한 모습인데요. 오늘 주가 1일 최대 상승폭인 300%가 시가 장 초반부터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전혀 없이 장 초반부터 88,000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모가 대비 4배 높은 수준인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인 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큐리오시스의 간단 명료한 차트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큐리오시스의 시가총액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6,693억 원 정도에 해당하고 이는 코스닥 시장 126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오늘 동일 업종의 등락률이 19.13%를 기록한 가운데 큐리오시스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주식수 살펴보시면 2,666주로 외국인 소진율은 0.04%에 불과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주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 기업이죠. 일라이릴리와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ABL 바이오의 주가도 껑충 뛰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26.894% 상승해 오늘 오후 2시 16분 기준으로 16만 7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번 계약은 ABL 바이오가 개발한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전해졌습니다. 계약금으로는 약 585억 원, 즉 4천만 달러를 수령하고 개발과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 지급액은 최대 25억 6,200만 달러, 약 3조 7,487억 원에 해당합니다. 또 제품 순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은 국내 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 간 협력 사례로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종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예빈 아나운서가 인물에 대해 알려주는 인물사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인물은요. 하버드 기숙사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로 세계를 움직인 CEO, 페이스북 창시자죠.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198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이미 주크넷이라는 간단한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뒤 기숙사방에서 친구들과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오로지 재미만을 위한 거였는데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끼리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였지만 입소문을 통해 몇 달 만에 미국 전역의 대학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재라고 불리던 주크버크는 학교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본격적인 회사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20대 중반에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페이스북은 친구 목록과 좋아요 버튼, 피드 알고리즘 등 지금은 너무 익숙한 기능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며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커버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그는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SNS 회사를 넘어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메타퀘스트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2023년 이후에는 생성형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오픈소스 기반 AI 모델인 라마를 공개하는데요. 특히 라마3 모델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며 AI 분야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 차례 개인정보 보안 논란에 휘말렸고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커버그는 CEO로서 기술은 점점 더 큰 책임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를 연결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를 바꾸려는 사람. 대학생이 만든 작은 홈페이지는 지금의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됐고요. 그 플랫폼을 만든 젊은 창업자는 AI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예빈 아나운서와 세계를 바꾼 남자죠. 마크 주커버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페이스북의 회사 이름이 왜 메타인지 아시나요?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요즘 친구들은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메타라는 단어가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이 메타인 이유, 메타는 그리스어로 너머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연결하는 SNS를 넘어서 가상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삶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데요. 저커버그가 제시한 새로운 비전이 바로 메타버스로 바뀌면서 사명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뀌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까지 알아봤고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죠. 증권사 리포트를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리포트는요.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AI 심장에 빛을 심다. CPU 빛으로 있는 AI 혁명인데요. 오늘 리포트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AI 투자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사이클로 굳어졌다는 점과 초정도 단순 연산을 넘어서 네트워킹과 센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칩과 광을 한 패키지에 묶는 CPU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이 AI 투자의 적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생성형 AI를 지나 에이전트 AI, 나아가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가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에서 출발해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고성능 연산, 네트워킹, 센서, IP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델 성능을 올리는 일은 이제 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감지, 지능 블록의 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학습의 경우 대규모 병렬 연산을 중심으로 추론은 전력 효율을 중심으로 최적화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공정 미세화와 후공정 적층, 그리고 칩넷 기반의 시스템 총합까지 총동원되지만 데이터가 모델과 칩 사이를 오가면서 생기는 병목을 없애지 못한다면 이 체감 성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대를 한 대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네트워킹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CPU는 스위치 칩과 광학 모듈을 한 패키지에 통합해서 구리선 구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데요. 결과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전송 효율이 약 3.5배 개선이 되고요. 또한 전력 소비가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초당 102.4테라비트급 스위치가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 양산 적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루빈 다음 아키텍처인 파인만에서 광 IO 기반 CPU를 GPU 통신에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전기로가 아니라 빛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CPU가 본 게임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화인데요. 스위치, 가속기 밴더 간 전기, 광 인터페이스 규격과 관리 소프트웨어가 맞물려야만이 이 대형 고객의 멀티 밴더 조달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수율과 신뢰성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다이, 레이저, 결합 본딩 공정, 광 파이퍼 배열까지 전 단계의 수율이 안정돼야지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테스트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패키지 단계에서 광 정렬 검증과 현장 장애 모니터링이 자동화가 되어야지 운영비가 줄어들 텐데요. 그렇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설계 샘플에서 엔지니어링 샘플, 개념 검증, 그리고 양산 승인의 인증 리드 타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초기 매출의 속도를 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광으로 옮겨가게 되면 패키징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TSV 적층, 실리콘 유리 인터포저, 그 다음에 TVW, TGV,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공정이 성능을 좌우하게 되고요. 실리콘 인터포저의 크기 한계를 보완할 유리 기판도 부상 중입니다. 핵심은 더 짧고 더 많은 I/O를
더 낮은 발열과 저항으로 묶는 능력, 이 지점에서 장비와 소재, 기판 밸류체인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를 융합한 퓨전 센싱이 기본으로 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수요도 함께 커질 수가 있겠고요. 한편 연산과 메모리, 인터커넥트를 정의하는 IP 시장은 DDR5, 서데스, 칩넷 IP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지와 설계 블록이 하드웨어 확장의 두 날개가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학습과 추론의 요구가 달라지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일변도에서 프라이빗, 네오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로 조달 경로가 나뉘게 되는데요. 대규모 학습은 전용 인프라로, 글로벌 서비스 추론은 퍼블릭으로, 또한 모델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이 각각 하드웨어 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GPU, 스위치, HBM, CPU 등 전 밸류체인의 전략적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국내 토픽은 TF인데요. 2006년부터 북미양 반도체 테스트 부품 매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HBM, HB 패키지 확대와 더불어서 CPU의 개화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시작입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센서 디자인 하우스 사이닉 솔루션, 카메라 장비 프론티어, 레이더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다의 SOS랩, DDR5 IP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서데스 칩넷 IP의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차원으로 보자면 스위치, 광원, 실리콘 포토닉스, 패키징까지 얽힌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은 패키징과 테스트, 기판과 IP 축에서 기회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HBM 첨단 패키지에서 쌓은 미세 본딩, 언더필, 열 관리 역량을 광 패키지로 확장할 수 있고요. 또한 기판 측면에서는 실리콘, 유리 인터포저 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또한 북미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과 MPI 대응 캐파, 또한 품질 인증, 클린룸 같은 인프라를 조기에 갖춘 곳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소수 대형 고객 의존도를 낮추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기식과 CPU를 아우르는 공정 호환성도 중요하고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개발, 공급망 다변화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AI 인프라는 구조적 사이클에 진입했고 연산에서 연결과 감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CPU는 효율과 전력에서 질적 도약을 제공하면서 2026년 스위치부터 본게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센서와 아날로그 반도체, IP는 피지컬 AI 확장의 필수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CPU와 패키징, 센서, IP로 이어지는 체인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AI 그리고 CPU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 평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오늘 장 코스닥 바이오에 주목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흐름이 좋으니까요.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바이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빈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방향이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중 변동은 있었지만 또 일부 기술주나 대형주가 분위기를 끌어올렸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와 수능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의 운이 아니라 꾸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길을 언제나 저희 경제잡학사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치른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